네. 자, 오늘은 2차 전지 시장을 전반적으로 박사님께서 정리를 해주실 텐데, 그러면은 정리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제가 준비한 화면을 좀 보시면 2차 전지 네. 시장에서 이제 워낙 많은 뉴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 갈라야 될 뉴스가 흔히 말하는 차세대 2차 전지는 무엇일 것이냐. 네. 여기에 너무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전고체 배터리다, 또 무슨 배터리다, LFP 다, 배터리다 암기할 것도 되게 많아요. 네. 전문적으로 2차 전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가시는 거야 뭐 그분들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테슬라를 바라보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차세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게 오늘의 핵심 저의 태제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뭐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이거는 뭐 올해 1월 달에 나왔던 건데 네. 배터리 수의 브렉스루, 뭐 획기적인 발견. 배터리 기술의 획기적인 발견, 뭐 1분 충전 만에 뭐 100마일을 가다, 뭐 2분 충전 만에 300마일을 가다, 비행기도 충전했더니 비행기도 가더라, 뭐 이러한 것들. 비행기요? 예를 들면은 요즘 비행기 테스트 많이 하고 있는 것이 수소 전지를 통해서 비행기를 실험 비행했던 것은 이제 얼마 전에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잠수함을 수소 전지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소 전지를 자동차에 옮겨내는 한국의 수소차들, 저는 그건 넌센스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요. 일론 머스크도 한번 얘기했죠, 넌센스라고. 왜 넌센스냐면 사실은 수소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수소차를 충전하는 충전소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충전소 여러분 동네 근처에 생기면 좋아하시겠어요? 그 터지면은 폭탄인데. 그러니까 폭탄인데. 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가정용 전기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유럽에서 스타트업들 중에서 많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 세차도 요즘 아파트나 직장에서 세워놓으면 와서 해주는 세차도 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충전소가 많이 부족하면은 차를 어디다가 출근하실 때 또는 집에 퇴근하셔서 세워놓으시면 와서 충전해주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와, 그래요? 세탁물도 가져가는데 여러분 그건 너무 상식적이지 않으세요? 런더리도 세탁물도 가져가는 시대에 그쵸. 가져가지고 갖다 주는 시대에 충전 그거는 과거 스타트업에 없었을 때도 했죠. 세탁하시면서 아저씨들이 돌아다녔잖아요. 그쵸. 이제는 전기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충전을 다 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충전의 문제가 그렇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문제도 사실은 배터리 한 번 충전할 때보다 얼마 가야 되느냐, 충전하는데 시간이 얼마 드느냐, 저는 그건 2차적인 문제다. 그런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가 2030년까지 2천만 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2천만 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뭐 어떻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있는 리튬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문제는 적정한 가격으로요. 적정한 그러니까 뭐 가격으로 그 숫자를 맞출 수 있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배터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리튬 가격을 제어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19,000달러짜리 모델 2를 만든다든지 36,000짜리 모델 3를 만든다는 건 이건 꿈과 같은 얘기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에서 이 초기 부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엔드 프로덕트라는 테슬라의 모델이 있다라면 모델 3가 있고 모델 뭐 S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하단에 있는 리튬이라든지 코발트라든지, 그다음에 이것의 두 번째 과정이 여러분 리파이너리, 정제소죠. 네. 석유도 원유를 가지고 와서 정제를 하잖아요. 한국의 저기 여러 남쪽에 가지. 이런 정제소들이 많죠. 네네. 이런 리파이너리 사업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테슬라가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파이너리 사업에 테슬라가 진출한 거라든지, 리튬의 채굴권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뭐 리튬 자체를 직접 채굴을 하려고 한다든지, 너바다 같은 곳에서 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배터리와 관련된 지형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의 지형이 뭐냐면 자꾸 2차 전지의 신제품들을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앵사이어티를 자극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투자 심리가 나타나요. 왜? 자꾸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레인지 앵사이어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번 충전해봤자 400km까지 못 간다. 한 번 충전해 400km 하면 사실은 충분하고 많이 충분하거든요. 가죠. 왜? 여러분 1년에 몇 번 한 번 충전해서 400km 이상 달리시겠어요. 그러니까 속초까지 갔다가 오실 수는 없어도 가실 수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갔다가 올 수도 있어요. 잘 아껴 썼으면. 다만 부산까지 왕복은 안 되겠죠. 그러면 그 근처 가서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되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출퇴근할 때 왕복 400km 걸려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일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이런 레인지 앵사이어티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 사람들한테 신기술의 2차 전지가 나왔어. 그럼 투자 쪽으로 막 사람들이 쏠립니다. 또는 뭐 LG의 엔솔이 이번에 차세대 배터리를 만들었어. 연구실에서 만들었어. 그럼 또 주가가 올라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얘기하겠지만 오늘 노이즈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
네. 예를 들자면 이 부분을 잘 분석한 것이 3월 7일자 그 영국의 텔레그래프에서 아주 잘 분석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제목을 보세요. 네. 앞으로 올 배터리들, 이거는 브렉스루라는 단어는 안 썼지만 네. 지금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배터리들을 좀 신제품 배터리들을, 신기술 배터리들을 소개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양산되려면 아직 여러분 1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10년 안에 시간이 지나면 퍼슬 퓨얼은 즉 트랜스포트, 그러니까 즉 내연기관을 쓰고 있는 이러한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넷제로건 뭐건 간에 제도가 합의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 사라질 거다. 완전히 sweep away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은 사실 최근에 이제 미국 국립 연구소인 아르곤 연구소에서 네. 새로운 신기술들을 이제 만들게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부분들 좀 이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스토어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SK온이 아마 스토어닷하고 협약 계약을 맺었다 뭐 이런 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막 SK 주가를 부양하는 건 저는 넌센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어닷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에 있는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는 스타트업이에요. 네. 물론 SK온이 여기랑 협업을 하는 건 되게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뭐 크게 달라질 게 아닌 것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5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을 충전하는 것이 2024년이다. 그리고 3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을 충전하는 것이 2028년이고 2초 만에 100마일을 가는 것이 32년이다. 근데 이 24년, 28년, 32년의 특징은 뭐냐면 이거는 연구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연구가 나올 거라는 것이지 이거 실제로 양산된다라는 것. 매스 프로덕션 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배터리는 얼마만큼 이 시장을 매스 프로덕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네네. 연구소에서 이런 거 하는 거 제가 썼지만 2024년에 연구소에서 내년 정도에 나오는 거, 즉 5초 충전하면은 100마일 가는 거 이거 양산은 2035년이에요. 여러분 항상 신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양산까지는 10년 걸립니다.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죠? 이거는 연구일 뿐이고, 네. 그죠? R&D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것을 밝힌 논문이 이 네이처에서 실렸던 네. 지금 있는 특히 뭐 전고체 연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 글에서 제가 읽은 거거든요. 이 네이처에서 분석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네이처에서 too many battery breakthrough라는 거예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많을 거라는 거예요. in 5 years. 신기술이 근데 다 무용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신기술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10년 뒤에는 정말 우리가 걱정 없이 한번 충전하면 오래 가고 충전하는데도 빨리 충전하고 기름 주유한 것처럼. 시간 정도면 충전이 끝나는 이런 기술들이 이제 네이처에서 분석하는 건 in 5 years에는 이런 브렉스루가 되게 많을 건데 이 브렉스루도 근데 커머셜 프로덕트로 가려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시간이 난맨이 걸린다. 난맨이 in a commercial product, 즉 당장 쓸 수 있는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브렉스루는 많지만 양산되려면 되게 오래 걸린다. 양산은 미니멈 10년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선 복잡성이죠. 그러니까 분자 단위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들, 그래서 연구소에서 진행되는 것은 대량 생산으로 연결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사실 뒤에요. 셀과 우리가 여러분 모듈과 팩이라고 그러잖아요. 셀을 모아가지고 모듈을 만들고 모듈을 모아서 팩을 만들고 팩을 집어 있는 건데 네. 이 브렉스루는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냐면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 단위에서 연구소에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델 3에 들어가는 작은 팩 하나에 모델 3에 들어가는 전체가 아니라 팩 하나에 배터리 팩. 아이폰에 들어가는 셀이 1666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셀이 들어가는지 아시겠죠? 그러려면 그러게요. 셀을 무진장 많이 생산을 해야 돼요. 셀을 생산한 다음에 테슬라가 잘하는 게 뭡니까? 이거를 모듈로 묶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즉 셀이 진짜 성능을 받으려면 셀과 셀들이 연결되는 모듈이 대단히 좋아야 된다라는 거고 그쵸. 지금 LG가 잘하는 게 이 모듈과 팩을 잘 생산하는 거고 이런 팩 생산에 있어서 또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게 테슬라잖아요. 이거를 팩으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브렉스루는 다 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모듈과 팩으로 전하는 데에서 공장에서 찍어내는 건 결국은 팩으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결과물들이. 네. 여기까지는 보통 10년이 평균 10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렉스루에 너무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마크 타페닝이 얘기한 거예요. 마크 타페닝이 누구냐면 테슬라 공동 창업자입니다. 네. 테슬라 공동 창업자 중 한 명인데 이 마크가 얘기한 건 뭐냐면 전통 리튬 이온 배터리의 성능은 매년 평균 7에서 8%가 향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LG가 생산하던 뭐 CATL이 생산하던 뭐 삼성 SDI가 생산하던 어떤 또는 테슬라가 직접 파나소닉과 협력을 통해서 생산하던 테슬라가 직접 생산하든 간에 평균적으로 볼 때는 7, 8%의 전통적인 리튬 이온도 성장을 한다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10년이 지나면 이거 복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죠. 이자에 7, 8%가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 성장한 거에서 또 7, 8%가 성장하고 네. 그러면 거의 100%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차세대 배터리가 나왔을 때쯤 되면은 전통적인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뭐 완전히 육박하지 못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배터리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물론 그런 연구는 돼야만 한다. 왜? 전통 리튬이온 배터리가 7, 8% 성장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보도에 나온 거는 미국의 아르곤 연구소에 보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심지어는 바닷물에서도 리튬을 채취하는 리튬은 곳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리튬 대신에 나트륨으로도 리튬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들이 이번에 발견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물론 현실화하려면 10년, 20년은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시간만 있으면 완전히 배터리는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리튬의 이러한 공급 부족도 걱정 안 해도 된다. 물론 바닷물은 뭐 10억 개 중에서 156개의 분자가 있다 그러더라고. 리튬 분자가, 그러니까 나트륨 분자가, 네. 리튬 분자가. 그럼 이 리튬 분자, 즉 나트륨이 많은 바닷물 속에도 10억 개의 분자 중에서 158개니까 진짜 정말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근데 이거 걸러내는데 지금 현재 아르곤에서 개발한 기술로는 그러니까 $5 1g을 뽑아내는데 네. 1kg를 뽑아내는데 5달러면 5달러면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이게 상용화되려면 멀었지만 언젠가 우리의 지금 현재 전통적인 리튬이온 기술이 벽에 부닥칠 때쯤 되면은 이런 것들이 양산 체계를 갖춰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튬의 부족 현상이라든지 공급의 부족 현상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10년 동안 네. 자 2030년 동안 테슬라가 2,000대를 만들기로 2,000만 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지금 한 17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요 기간 동안 또는 테슬라가 저희가 주식 $600 간다 또는 저 캐시우드는 $1,800 간다. 이게 2026년이니까 앞으로 10년도 안 남으면 3, 4년이잖아요. 앞으로 3, 4년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3, 4년 동안 만약에 테슬라가 진짜 900만 대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2026년 테슬라의 목표는 900만 대입니다, 여러분. 네. 이 900만 대를 만들려고 한다라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가? 테슬라는 거기에 대해서 레디 투 고 할 상태가 되어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또는 확인해봐야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다른 뭐 GM이라든지 포드라든지 현대기아차는 이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폭스바겐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 집중할 일이지. 차세대 전지가 나왔으니까 거기에 투자해야 된다. 우리나라 어떤 기업 중에서 차세대 전지, 2차 전지를 모델을 만들었다. 이것이 판도를 바꾸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차세대의 기술이 발명은 돼야 된다. 그쵸, 왜? 그쵸. 그거는 10년 뒤의 일이다. 근데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려는 게 핵심의 요지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나 차세대 전지를 만드는 연구 개발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는 어쨌든 그런 기술이 개발되면은 상용화되고 상품화되는 거는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미래의 일이고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우리는 테슬라를 주 타겟으로 보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앞으로 2026년까지 900만 대라는 생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2차 전지를 수급할 수 있느냐? 만들 수 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이게 제일 거고 중요하다는 여기에서 갖고 있는 대단히 테슬라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 오늘 공개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 테슬라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가요? 왜냐하면 지금 슬슬 중국에서 보복으로 테슬라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이 소식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이런 거는 나중에 이것이 진짜로 심각해지면 테슬라한테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뭐 이것의 매수 시기나 매도 시기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브렉스루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빨리 얼마나 누가 먼저 구현하는가. 즉 빨리 공장 져가지고 다 지금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 당장 공장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생산을 그래서 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러한 생산에서 구매의 경제를 얼마나 구현해내느냐가 중요한다는 거고 테슬라도 그러니까 물론 보조금 때문에 옮기긴 하지만 베를린 공장에다가 원래는 그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는데 네. 그거를 미국의 그 IRA 때문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때문에 너바다 텍사스 공장으로 옮기기로 했고 네. 또는
너바다에서 또 배터리 양산 체계를 또 구축을 하는 기가팩토리를 움직이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과연 테슬라는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 구현이 중요하다는 거고 네. 규모의 경제를 보려면 현재 시장을 봐야 되는데 2022년 결산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있어서 중국 매니팩처러들이 갖고 있는 생산자들이 갖고 있는 EV 배터리 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예요. 그러니까 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또는 CALB라든지 이런 데가 갖고 있는 것이 전적으로 2021년에는 세계 시장 점유율이 48.2%였는데 2022년에는 이게 더 뛰어서 60.4%로 뛰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게요. 사실은 이게 중국이 가지고 있는 힘인 거고 그 밑에 있는 빨간 줄로 제가 친 거 보시죠. LG 엔솔이라든지 SK 온이라든지 삼성 SDI가 전 세계 시장에서 2022년에 생산한 전체 마켓 쉐어가 얼마냐면 23.7%. 23.7%. 작진 않은 거예요. 작진 않은데 중국의 거의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러려면 테슬라는 여러분들 자체도 생산하지만 CATL 가장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가장 큰 고객이 누굴까요? 글쎄요. 중국 전기차들인가요? 아니요, 테슬라예요. 테슬라예요. 네. 테슬라가 여러분 중국에서도 많이 삽니다. 이거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CATL이 어떤 가격 정책을 테슬라에게 구가하는가도 대단히 중요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이것이 차세대 전기보다 더 중요합니다.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제가 어떠한 정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미중 갈등 중에서 중국이 옳다라는 얘기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미중 갈등은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럼요. 네, 미중 갈등 자체가 정치적으로는 의미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제적으로는 한국 사회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 미국도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고 그쵸. 가장 연결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큰 나라가 테슬라하고 애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인도로 공장 옮긴다고 하지만 여러분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체 생산 비중이 90%가 넘어요. 90%가 넘는 기업이 어떻게 그 다음 날 철수해서 옮기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옮기는 것도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한 공장만 옮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폭스콘만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폭스콘에 납품하는 수많은 부품 업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벤더들이, 그런 업체들이 많을 텐데. 그게 중국에 분산되어 있는데 공장 하나만 엔드 프로덕트 만드는 아이폰 만드는 공장 하나만 덜렁 인도로 가면 또는 베트남으로 가면 나머지 그 부품 업체들이 그걸 다 그쪽으로 배송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용이 더 들겠죠. 비용도 들 뿐더러 중국 시간도 정부가 그 중에 우리 일본하고 갈등일 때 우리 소부장 뭐 이 사건처럼 규제했죠. 요 몇 개는 수출 금지야. 이래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애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중국 리스크가 애플 주식을 투자할 때 쓰는 가장 큰 거고 테슬라에게 있어서 가장 큰 리스크는 여러분 중국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중국의 배터리 기업이 시장 점유율 60.4% 갖고 있다는 거고 한국은 23.7% 갖고 있다는 거죠.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면 2022년 보십시오. CATL이 갖고 있는 건 혼자서 한국 전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 37%예요. 그렇네요. 혼자서 세계 시장 점유율이 37% 갖고 있어요. 제가 한국 거는 노란색으로 줄 쳤어요. 네. 엔솔 그 다음에 2위가 3.6. 엔솔이라는 건 뿌듯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공동 2위거든요. BYD랑 네. 13.6%예요. 13.6%. 그러니까 더블 스코어가 차이가 난다는 거고 SK나 삼성은 아직은 작습니다. 5.4%하고 4.7%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일본의 파나소닉이 유일하게 이제 4위 안에 들어와 있고요. 나머지는 BYD부터 시작해서 7위, 8위 다 이거 다 중국 기업들인 거죠. 네. 이러한 그 객관적인 구도를 저희가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이 언제 뉴스냐면 2월 17일 뉴스예요. 이게 사실 테슬라한테는 안 좋은 뉴스거든요.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EV 배터리 메이커가 어디겠냐면 CATL이겠죠. CATL이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중국 자동차 업체에게는 배터리 가격을 인하했는데 테슬라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테슬라한테는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비싸게 얘기하면 팔라기보다는- 테슬라한테는 장기 계약을 맺었어요. 장기 계약을 맺어가지고 테슬라가 이것도 이제 잘하는 거죠. 테슬라가 CATL 같은 경우에는 장기 수급 계약을 맺어가지고 리튬 가격이 오르더라도 배터리 가격을 올리지 않는 안정적으로. 안정적인 공급처로서 CATL을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CATL 중에서는 야 너네는 장기 계약했으니까 가격 안 깎아줄래. 근데 이제 테슬라 쪽에서는 야 너네 갑자기 중국 기업들만 가격 인하를 해주면 어떡해. BYD에만 가격 인하해주면 어떡해. 우리 중국에서 이미 BYD에게 1위 내줬는데 우리도 저가 자동차 만들려면 배터리 가격 내려줘야 되는데 너네도 우리도 깎아줘. 그런데
CATL이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일렉트릭 언론에서는 뭐라고 보도하냐면 이것이 바로 미중 갈등에 있어서 미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첫 번째 보복이다. 첫 번째 보복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직 미미하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그렇다고 해서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계약했던 거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네요. 시장에서의 큰 네거티브 이펙트는 없지만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이 근데 만약에 강화돼서 예를 들자면 뭐 CATL이 미치지 않는 이상 가격을 올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만약에 배터리의 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이 가지고 있는 마켓 쉐어가 커진다는 건 시장도 커지고 있는데 마켓 쉐어가 커진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 부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얼마나 규모의 경제가 지금 커지고 있냐면 작년하고 재작년 배터리 시장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게 커졌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그로스 레이트를 보세요. 1번 CATL 92.5%. 92.5. 그러니까 100% 거의 성장한 거예요. 2배 가까이 성장한 거죠. 그러니까 2배 가까이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배 가까이 성장한 이 상황에서도 시장 점유율을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예요. CATL 자체가 저희가 CATL을 여러분 뭐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자라는 그쵸. 거죠. 그러면 CATL로부터 배터리를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슬라에게 있어서는. 그쵸. 그런데 이것이 지금 미중 갈등에 의해서 꼬여버리면 되게 힘든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이번에 포드가 또 재밌는 결정을 했죠. 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포드가 어디랑 하죠? 삼성하고 하나, LG하고 하나, SK랑 하나, SK랑 하여튼 공장을 짓죠. 근데 CATL하고도 짓기로 했어요. 근데 포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럼 CATL하고 치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 혜택을 못 받는 것보다 안정적인 배터리 수급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에게만 사람들이 목맬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미국 기업들이 그쵸.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워낙 전기 자동차에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목표가 여러분 뭐냐면 캘리포니아에서는 2035년까지 전기 내연기관차의 판매가 금지되는 건 이건 주에서 알아서 한 거고 바이든 정부의 목표는 2030년까지 전체 신차 시장의 전기차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쵸. 50%까지를 끌어올린다는 것은 절반을. 바이든 행정부가 엄청난 이쪽에 에너지를 지금 쏟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그 정도의 배터리를 공급하려고 하면 저는 그래서 2030년 테슬라가 이러한 정책적 흐름을 타면은 충분히 2천만 대 생산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이건 또 조금 곁다리로 나가는 거지만 GM하고 포드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테슬라를 뭘로 몰아가려고 하냐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사는 차로 몰아가려고 해요. 네. 그래서 설문조사도 많이 해요. 테슬라 소유한 사람들에게 당신의 지지 정당은 어디입니까? 왜 자동차 소유한 사람들한테 지지 정당을 물어보고 해요. 왜 그런가 하겠습니까? 혹시 설문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나오면 이걸 언론에다 풀어가지고 그럼 뭐냐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 테슬라를 못 사게 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대단히 이 테슬라를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소비를 정치화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GM이나 포드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GM하고 포드는 민주당 정부를 등에 업은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테슬라가 극복해야 될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이러한 정무적인 상황 속에서 민주당 중심으로 돌아가는 미국 자동차 여러분 GM, 포드 100년이 된 자동차 회사들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로비력,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정무적인 어떤 힘 이런 것들을 결코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쵸. 이들이 가지고 있는 로비스트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구매한 것은 대단히 결정적인 실수였다. 딱 공격받기 맞게, 그러니까 즉 GM하고 포드가 기다렸다는 듯이. 물론 일론 머스크는 똘끼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 돌파하겠다. 근데 이걸 돌파하려면 배터리에서도 안정적인 수급을 가져오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앞으로 뉴스 볼 때는 여러분들 2차 전지의 브렉스루보다는 물론 한국에서 에코프로 BM 이런 회사처럼 양극재를 만든다. 이거는
차세대 2차 전지하고 관계 없는 거예요. 그건 지금 전통 리튬 이온에 필요한 거잖아요. 양극재라는 것은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갈 때 전기가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양극재를 만드는 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커질 거기 때문에 여기에 어느 정도 수요가 몰리는 거, 투자자들의 심리가 옹호적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갑니다. 네. 근데 과연 그 주가가 타당한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네. 문제입니다만, 그래서 지금 현존하고 있는 전통 리튬 이온 시장을 계속해서 뉴스에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 여기에서 미중 갈등이 투영되는지, 왜냐하면 CATL은 계속해서 지금 100% 성장했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CATL이 갖고 있는 정책에서 테슬라가 혹시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배터리 시장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시장, 네. 배터리 시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또 주셨는데 이제 또 네네. 있죠. 배터리 시장이 이제 우리가 테슬라가 2030년까지 네. 2천만 대를 만들려고 하고 이렇게 크려고 하면 지금 이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올해 2월 달에 나왔던 이 보고서에 따르면 네. 이 보고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가 첫 번째 빨간 줄에게 half of new passenger car sales, 그러니까 미국에서 2030년까지 그러니까 신차들의 50% 이상을 갖다가 전기차로 하려고 하는 것이 미국 정부의 목표라는 거예요. 네. 자, 이거 채우려면 글로벌 배터리 마켓이 어느 정도에 되냐면 지금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가팩토리 공장 규모의 90개가 이런 공장이 90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이 정도 커진다고 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중국 시장도 원래 지금 벌써 중국 시장은 마켓 쉐어가 전기차 시장이 20%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시장은 10%를 넘어서서 지금 15%까지 달리고 있고 2022년에 그다음에 미국은 이제 5.5%이 정도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5.5% 시장을 50%로 키우고 그럼 다른 시장들도 그 사이에 또 클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중국도 50%로 갈 가능성이 높고 유럽도 50%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것을 전제로 한다라면 MIT 분석에 의하면은 공장이 90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LG 엔솔이라든지 뭐 SK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데서 유럽에다가 전기 배터리 공장 졌다, 미국에다 졌다 이거 계속 뉴스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쵸. 투자금이 계속 필요합니다. 투자자금이 계속해서 공장을 져야 이미 여러분들 이 정책이 저는 이제는 백도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기차로에 대해서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아우디도 2030년부터 전기차만 생산하기로 했어요. 선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아우디의 모든 공장들은 2030년까지 내연기관 생산차는 페이드 아웃 정책을 지금 구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벤츠 같은 경우에도 2030년부터는 내연기관 안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또 랜드로버도 마찬가지예요. 랜드로버는 2025년을 끝으로 해서 신차 개발을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디젤이나 가솔린은. 2025년이 2년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부터는 디젤이나 가솔린을 생산하기는 하되 신차 모델은 만들지 않겠다. 뉴 모델은 없고 네. 뉴 모델은 전기차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신모델은 다 전기차로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랜드로버 사는 거는 또 3,000% 센 거지만 그냥 떨이 사는 거예요. 떨이.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강남의 소나타가 지금 랜드로버 하얀색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지금 과거형을 타는 건 모르겠지만 새로 나도 그거 랜드로버 사실까 고민하시는 분들 테슬라 주식 투자해가지고 번 돈으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아우디가 디젤 한국에 세일한다? 절대 사면 안 되는 차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면은 앞으로 기가팩토리만한 그 크기의 이러한 공장이 90개가 더 필요하다.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 리튬 네네. 이온 배터리가 그러면서도 보는 건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가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혼다라든지 토요타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그거를 만들려고 하고 있죠. 어차피 네. 혼다하고 토요타 지금 전체 판매량이 1%도 안 되는 게 전기차예요.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업체니까 리튬 이온을 좀 이겨보려고 지금 뭐 배터리 정도 좀 바꾸고 있지만 여기서 하는 게 머저리티, 더 베스트 머저리티는 전통적인 리튬 이온 배터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빨간 줄에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MIT에서 분석한 보고서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보실 때 리튬 이온 배터리, 전통적인 배터리 시장을 더 관심 갖게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러면서 그다음에 예, 네, 네.
조금 쉬시고. 아니에요. 이제 근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네. 오늘 마지막은 오케이. 마지막까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본 다음에 한 번 더 정리를 오늘 걸 전자는지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제 4680 배터리 4680 배터리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4680 배터리 셀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여기가 이제 46cm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 길이가 세로 길이가 80mm라는 거죠. 되게 커진 거예요. 커지면서 에너지도 5배 이상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인지도 이제 넓어지고 만약에 똑같은 여기에 리튬과 코발트가 들어갔을 때 훨씬 더 되는 거고 파워도 6배 정도 세지는 되게 이제 테슬라가 미래형으로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이제 4680 이미 생산은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하지만 4680으로 모든 것이 교체되려면 좀 시간이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4680을 우선 어디다 쓰겠습니까? 사이버 트럭이라든지 또는 우리 세미 트럭. 세미 같은데 이제 많이 쓸 거고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모델 Y라든지 모델 S로 확대를 할 거고 정말 4680이 넘쳐난다라면은 이 신모델에다가 넣겠죠. 근데 4680이 일반화되길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테슬라가 잘하는 게 뭐냐면 이 팩 설계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팩이 아니라 셀이죠. 셀인데 이 셀과 똑같은 셀을 여서도 훨씬 더 퍼포먼스를 잘 내요. 모델 3에 들어가고 있는 그 전의 모델인 2로 시작하는 그 모델도 2배 정도 낮을 거예요. 2로 시작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이제 이 티어다운 다 뜯어봐가지고 해봤더니 폭스바겐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네들은 이 똑같은 것에 리튬을 8% 적게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리튬을 8%만 적게 내도 뭘 잘하냐면 여러분 셀 자체는 어차피 파나소닉하고 같이 만든다든지 또는 CATL에서 갖고 오지만 근데 우리가 칩 설계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CATL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게 있어서 일종의 파운더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파운더리가 설계도는 없이 생산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팩은 테슬라의 설계에 의해서 그 주문이 CATL에 들어갔고 그 CATL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셀을 합치면 모듈이 나오고 모듈을 합치면 팩이 나오는 거고 이 팩이 몇 개가 들어가냐가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 팩 길이에는 수많은 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병렬로 연결해 줄 건지 직렬로 연결해 줄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물론 이제 열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건지 사고가 났을 때 이게 폭발하지 않게 해줄 건지 이 기술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팩에서 이 셀들의 운영 소프트웨어가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이 셀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주는 건가? 근데 이거를 잘하는 게 테슬라예요. 여러분 똑같이 예를 들면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사시는 분 아시겠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전기 충전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더 많이 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어떻게 그러니까 팩을 어떻게 구성했느냐, 특히 모듈이죠. 모듈을 어떻게 구성했는가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 테슬라가 잘하는 것이 모듈화 그리고 팩화가 되게 뛰어나다. 그래서 4680 배터리도 대단히 뛰어난 거지만 이 4680이 모듈화 됐을 때 팩화 됐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테슬라가 밝히고 있지 않는 것은 자신들의 모든 배터리 수급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는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단편적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은 테슬라에게는 자체 생산 비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파나소닉하고 협력해서 만드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LG 엔소라고 해서 협력해서 공동으로 제작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주문 제작으로 만드는 CATL에서 수급하는 것이 있는데 CATL에서 가져오는 비율이 결코 작지 않다. 왜냐하면 CATL에서 몇 퍼센트를 갖고 오는지는 자료를 제가 아무리 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CATL의 가장 큰 고객사가 BYD가 아니라 테슬라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CATL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는 거를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